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정말 특별합니다. 테이아르 드 샤르댕 연구에 무려 60년을 바치신 정태욱 선생의 줌 세미나가 있는데요. 총 10강으로 이어지는 그 대장정의 세 번째 강의 녹화본을 오늘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태욱 선생의 책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길잡이 삼아서 과학과 철학, 또 영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지적인 탐험이라고 할 수 있죠. 샤르댕이란 인물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20세기 초의 고생물학자이자 카톨릭 사제였으니까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과학적 진화론하고 영적 세계관을 통합하려고 했던 뭐랄까 선구자였거든요. 바로 그 거대한 그림의 일부를 오늘 들여다보는 거군요. 그럼 이번 탐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물질과 정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생명과 무생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파헤쳐 보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이 오래된 명제가 어떻게 현대 과학의 언어로 증명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발치에 있는 작은 돌멩이, 그리고 그 옆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한 송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둘 다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도대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기에 코스모스만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종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 물질과 정보의 관계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 세미나에서는 생명과 무생물에서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키워드는 분리예요. 무생물의 경우 예를 들어 화강암 덩어리가 있다고 해보죠. 이 암석은 그 자체로 물질인 동시에 수억 년에 걸쳐서 마그마가 식고 특정 압력을 받아 형성된 자신의 역사, 즉 정보를 품고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암석이 오랜 시간 풍화작용으로 깎이고 부서져서 모래알이 되면 암석이라는 물질이 사라지면서 그 안에 정보도 그냥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를 복제해서 똑같은 역사를 가진 다음 세대의 암석을 남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단계로 넘어오면서 우주사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물질과 정보가 서로 분리되는 사건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지질학자들은 암석 조각만 봐도 그게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정보를 읽어내잖아요. 그럼 정보가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생명과 무생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질학자는 외부의 존재로서 암석의 정보를 해독할 수는 있지만 암석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전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보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내부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생물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럼 강의에서 예로 든 코스모스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코스모스라는 식물, 즉 물질로서의 개체는 죽어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모든 설계도, 유전 정보가 담긴 정보 덩어리를 씨앗이라는 안전한 캡슐에 담아서 물질과 완벽하게 분리해서 남겨둬요. 그리고 그 씨앗 속 정보는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다음의 봄에 흙과 물, 햇빛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끌어모아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코스모스를 다시 피워내는 거고요. 바로 이겁니다. 정태욱 선생은 이 물질로부터 정보의 분리를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함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신비로운 영원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개체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정보가 계속 이어지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의 영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제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저라는 육체, 이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제 유전 정보는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니까 저라는 생명의 정보는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셈이군요. 갑자기 기분이 좀 이상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에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관점이 주는 충격이죠. 이 관계를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악보와 연주의 관계랑 같아요. 악보와 연주요? 네, 무생물은 연주와 악보가 합쳐진 형태라서 연주가 끝나면 악보도 함께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생물은 연주자,
즉 물질은 사라지더라도 그 악보, 정보만큼은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스템을 발명해낸 거죠. 아, 그래서 언제든 다른 연주자가 나타나서 그 악보로 똑같은 음악을 계속 그렇죠.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물질은 사라져도 정보는 남는다. 마치 하드웨어는 부서져도 소프트웨어는 영원한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다면 생명의 소프트웨어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인 건가요? 완벽한 연결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DNA로 넘어갑니다. 세미나에서는 이 DNA가 과거 철학이나 종교에서 직관적으로 말했던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명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3가지 강력한 증거를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암호체계, 사진법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죠. 맞습니다.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2개의 숫자, 즉 이진법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 4개의 화학물질, 이 4글자로 된 알파벳을 사용해서 생명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거든요. 이게 생각할수록 정말 경이로운데요. 길가의 박테리아부터 심해의 보레, 그리고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이 4글자의 조합만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단백질 설계도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이 설계도를 사용하는 과정의 동일성입니다. DNA라는 원본 설계도가 보관된 본사, 즉 세포 핵에서 RNA라는 메신저가 설계도 일부를 복사해서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생산 공장으로 가져가 제품을 만드는 이 과정 전체가 박테리아에서 인간까지 모든 생명체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강의에 나온 비유가 참 재밌었어요. DNA 본사가 서울 강남에 있다면 단백질 공장 리보솜은 수원쯤에 있고 그 설계도를 복사해서 열심히 배달하는 메신저가 RNA라는 거죠. 흥미로운 비유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 수원 공장의 기계, 즉 리보솜이 박테리아부터 코끼리까지 전부 똑같은 모델을 쓴다는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사실상 업그레이드도 없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수십억 년 된 똑같은 기계가 어떻게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제품하고 침팬지나 인간처럼 복잡한 제품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기계, 즉 하드웨어는 원시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그대로 쓰지만 그 기계에 입력되는 설계도, 즉 소프트웨어인 DNA 정보가 수십억 년에 걸쳐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업데이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진화란 곧 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진화가 하드웨어의 발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였다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뭔가요? 가장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DNA 서열 자체의 유사성이죠. 자료에 따르면 인간과 길가에 있는 나무는 유전 정보의 약 70%를 공유합니다. 인간과 개는 약 90%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와는 무려 99%의 DNA 서열을 공유합니다. 99%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이룩한 이 모든 문명,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 자체가 고작 그 1%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란 말인가요? 도대체 그 1%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런 폭발적인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이 현대 생물학과 뇌과학 그리고 철학이 마주한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 1%의 미스터리가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거죠. 결국 이 3가지 증거를 종합해보면 박테리아의 DNA냐, 소나무의 DNA, 그리고 인간의 DNA는 본질적으로 같은 언어와 같은 문법으로 쓰인 거대한 생명이라는 책의 다른 챕터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같은 DNA 언어를 쓴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그 DNA라는 문장을 쓰는 잉크와 종이,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탄소, 질소, 인 같은 물질들, 이 알파벳 자체는 다 어디서 온 건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존재를 우주적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인간은 별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철, 구리, 탄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빅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들이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낸 뒤에 초신성 폭발이라는 장엄한 죽음을 통해
우주 공간에 흩뿌린 것들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우리는 별의 먼지가 뭉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의 시체 위에서 별의 유산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이걸 처음 깨달았을 때 저희 집 앞 공원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를 보는데 기분이 정말 묘하더군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DNA의 70%를 공유하는 아주 먼 친척 어른을 뵙는 느낌이었어요. 과학적 사실이 주는 감동이란 그런 것이죠. 와, 우리가 별의 먼지이고 나무와는 먼 친척이며 우리 몸속에서는 수십억 년 된 기계가 지금도 단백질을 만들고 있다니 이 모든 걸 연결해서 보니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샤르댕 사상의 정수입니다. 생물학, 화학, 천문학 같은 개별 과학의 사실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죠. 인간의 출현을 지구 생물 진화의 정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빅뱅 이후 13억 년에 걸친 우주 전체의 진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존재로 이해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왜 자신의 삶과 죽음, 영성에 대한 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네요. 내 생명이 단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전 별의 죽음에서 시작돼서 수많은 생명체를 거쳐 나에게까지 이어진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시간적으로는 13,8억 년의 우주로, 공간적으로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로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나눴네요. 물질과 정보의 분리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본질이 DNA라는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는 거대한 가족이라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 즉 하드웨어의 근원이 저 먼 우주의 별에 닿아 있다는 장대한 스케일까지 확인했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이 총 10번의 여정 중 이제 겨우 3번째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대화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모든 생명이 같은 재료와 거의 비슷한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이토록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이요.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앞으로의 강의가 나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과 의식의 출현, 그리고 이 거대한 진화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미래에 대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남아있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생명의 정보, 즉 DNA라는 소프트웨어가 박테리아에서 인간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해 왔다면 과연 그 소프트웨어의 다음 버전, 생명 2.0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과 신앙, 철학의 대화는 가장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